KB 국민은행이죠. 예, 다주택 구입용 대출을 제한한다.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고 계신 분들 갈아타기도 안 된다. 그리고 갈아타기 대출 금리도 올렸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주부터 적용됩니다. 명목은 뭡니까? 리스크 관리예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부의 압박입니다. 너네 가계부채 지금 신경 써야지 압력이 들어간 거예요. 자, 기사 또 이렇게 써놨네요. 정부의 가계부채 압박에 2% 주담대 사라진다. 이게 밑단이 이제 2.9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지금 0.3 정도 올릴 것 같다. 그리고 농협도 0.2 인상을 단행하고, 그리고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세나 대환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 전세나 대환도 전부 가계부채니까. 예. 그래서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금리는 모두 인상세에 들어갔다. 전세도 빼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와 대환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잠깐 그 금리에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계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상급지는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올랐는데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이 높은 가격을 살 건지 말 건지,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고민해야 되는 게 금리도 올라갔다라는 거지. 예, 원래 이 금리를 플랫하게 보다가 이제 위로 정책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가계부채 압박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향되니까 이게 추가 상향될 수 있다라는 그 압력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급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급지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물도 감소해요. 매물. 이거 주인이 다 걷어들였거든. 아, 이 가격에 거래되네. 나는 안 팔래. 나중에 더 비싸게 팔래 하고 걷어들이거든요. 근데 수요자도 이 호가를 받아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 이 가격 결정의 요인이거든요. 근데 수요자도 지금 제가 이제 상급지들 중개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또 조용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두 번한테 통화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호가가 높아지고 물건 거래할 수 있는 물건도 줄어들었는데 수요자도 좀 줄어들었다. 한 발짝 뒤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딱 전형적으로 조정 나오기 직전 상황의 그림인 거거든요. 시장 금리는 내려오는데 왜 대출 금리는 올라가게 만들지? 디커플링이죠. 이거 언제까지 갈까? 이겁니다. 지금 쏟아지는 수요자는 많잖아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지금 막 7천 건 넘어가고 8천 건 돼가는데, 그리고 7월도 여러분들 거래량 많아요. 7월도 많습니다. 8월 되면 좀 꺾일 거예요. 근데 7월은 많아. 8월까지는 상당수가 거래가 유지되고 이때 8월이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규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고, 이미 금융규제는 7월에 지금 마지막 주인데 시작됐다. 그래서 가계대출 속도 조절,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시장금리는 반대로 내림세, 예금금리는 하락. 당연히 시장금리가 내림세니까 예금금리는 하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예금하는 금리는 낮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고정금리 영향을 주는 5년 금융채, 이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이때 4월 말부터 내려간 거야. 이게 3.9에서 쭉 내려간 거예요. 쭉 내려가. 그래서 이때 이제 노마진으로 또 펼치기 시작하고 5월달 말 이쯤이에요. 이쯤부터 해서 지금 7월이죠. 지금까지 빌리시는 분들은 고정금리로 빌리시는 분들은 유리한 거지. 유리하신 거죠. 어쨌든 이게 피크 찍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지금 국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3.3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코픽스, 이건 일반 이제 우리가 변동금리 주담대 받을 때 금융채 계산인데 3.5예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금리 한창 이게 낮았다가 이제 올라오죠.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딱 이 정도까지 갔죠. 예. 이 정도까지 갔다가 4%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내려왔다. 이 내려왔을 때 반등 나왔죠. 23년 반등. 그 다음 이게 하반기에 올라와.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와. 24년 돼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또 이게 반등. 그래서 전고점, 근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금융장세라는 거지. 금융장세다.
금리 인하에 기대하면서 간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 자, 근데 이번 달은 좀 달라요. 7월에만 3번이나 가상금리를 올렸거든요. 처음엔 0.0 몇 올리다가 지금은 이제 0.3을 올려버리니까 많이 올리는 거예요. 자, 예금금리는 하락했는데 가상금리는 올린다. 자, 이거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근데 은행은 압박이라고 느끼기보다는 환호죠, 환호.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미 7월, 6월에 빌린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4조, 3조 막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 많이 빌려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금융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하게 나올 거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 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9월부터 들어가는 스트레스 DSR. 그럼 이렇게 하면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돈이 줄어든다는 말은 뭐예요? 수도꼭지가 잠긴다. 유동성의 수도꼭지가 잠긴다. 원래 시장에 10억이 들어올 돈이 7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시장을 우리 지금 상황에서 빗대가지고 봤을 때 평가를 내리자면 제가 제 예상보다는 상급지가 너무 빨리 올랐어요. 지금 하급지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반포의 메이저 단지가 40억이 넘어가죠. 근데 전세가는 아직 15, 16억 수준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21년, 22년 고점을 볼 때 전세가가 높았거든요. 이때 전세가가 한 20억이 넘어갔거든. 그런 상태에서 40억이 나온 건데 지금은 전세가 15, 16억 그대로 있는데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수요가 상당부가 있었고 전세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매매에 배팅한 실수요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22년 장과 지금의 장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상급지가 추가로 더 달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제 시각에선 그래요. 상급지가 지금 40억에서 45억 전고점 돌파해서 지금 전고점 돌파한 금액대 단지는 몇 단지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뚫고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나와야 되는 건 전세가 상승과 갭 메우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유동성이 상급지의 상승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융장세로만 상급지를 너무 띄워놨어요. 그래서 전 하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반기에 갭 메우기랑 전세가의 상승이 제대로 나와줘야만 이 40억에 사신 분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승이 나온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상급지가 빨리 올까요? 하급지가 빨리 올까요? 갭 메우기에 큰 방해 장애물이 될 겁니다. 대출 규제는. 스트레스 DSR 영향받는 게 상급지 것 같아요? 하급지 것 같아요? 하급지란 말이죠. 전 그래서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강세가 더 강하게 몰아치고 전세나 월세로 수요자가 몰리고 하급지의 갭 메우기가 제대로 붙지 않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 거래 가능한 물건이 지금 줄어들고 추경 매수세는 약화되는 구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대출 규제가 나오면요. 일단 전세 수요, 지금 현재 금융장세 특징 말했죠. 이 금융장세 특징, 이번에 24년의 움직임의 특징 뭐랬어요? 무주택자들이 매매로 결정하시고 거래한 수요자가 꽤 된다고 말했죠. 근데 대출 규제가 생기면 전세 수요가 매수 전환되는 수요자는 줄어들 거예요. 전세로 그냥 눌러 앉는 거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호가가 올랐잖아요. 적게는 2, 3억, 많이는 5억, 10억이 올랐으니까 이거 추경 매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출 규제 때문에 그냥 전세로 눌러 앉거나, 두 번째는 호가가 올라가서 추경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수로 남거나, 지금 확률상으로 봤을 때 상급지의 조정이 올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전세 강세장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렇다. 그리고 DSR 만져봐야 이거 짬될 거다. 반발이 장난이 아닐 거다는 거예요. 일단은 만만한 게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1주택에 대한 DSR 나오겠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DSR 나오면은 여론이 먹구름에 들여온 현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먹구름이 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25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전세 DSR 한다? 암만 안 되거든요. 암만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만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갭 메우기가 정말 강하게 나올 걸로 봤지만 이렇게 상급지가 너무 빨리 가서 대출 규제가 나오면 하급지의 갭 메우기가 조금 위축되는 영향세로 갈 거고, 반면에 전세는 강하게 갈 거다. 그리고 전세 DSR 나와봐야 영향 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